취재진들의 관심 속에 모습을 드러낸 박내군 씨. 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1차 재판 결과는 유죄. 곧바로 항소를 결심하고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인권활동가로 보내며 정과라는 꼬리표가 하나둘 늘었지만 유족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혈육을 잃어본 사람으로서 그 고통이 어떤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곁에 서주는 거,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2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자리. 박내군 씨도 함께 위로의 마음을 모읍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세월호 유족들이 겪는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옛날의 내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그때 이제 내 나이 28살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유가족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제 동생을 기억해 주세요 했던 그 모습, 그때 그 생각이 나요. (1988년) 그의 25살이던 동생은 강주가 아닌 서울에서 광주는 살아있다고 외치며 스스로를 내던졌습니다. 제 동생이라고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1980년에 돌아가신 분들만 강주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 (1980년) 이후 광주 밖에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며 쓰러져간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36년) 전 5월 광주는 항쟁의 도시였습니다.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은 폭도로 매도되고 핏빛 도시로 변해버린 광주. 그 열흘째가 되던 날인 5월 27일 전남도청이 계엄군에게 진압되고 그렇게 항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4월 후 서울 기독교 회관. 당시 대학생이던 김의기 씨는 강주의 진실을 알리는 전단지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건물 6층에서 떨어집니다. 미처 뿌리지 못한 전단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계엄군 탱크 사이로 떨어진 청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이 발견했을 땐 이미 바닥에 떨어진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직접 만든 전단지는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이 됐습니다. 광주가 계엄군에게 진압된 지 꼭 사흘 만의 일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참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의외의 보도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김의기 씨의 흔적을 찾아간 곳 부산. 이곳에서 취재진은 그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사남매 중 맞이인 누나 김주숙 씨는 기념식은 취소됐고 막내 동생이 남긴 글과 당시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사진 계양업 장갑 참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강대에 입학한 후 농촌 활동가의 꿈을 키워가던 청년 김의기. 누나가 기억하는 동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네, 양복을 안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양복을 안 입고 다니냐니까 사람이 편하면 점점 더 편하고 싶어져서 그 도둑 같은 마음이 생긴다고, 자기는 그렇게 그걸 입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골의 농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데 농촌 운동을 자기가 하겠다고 5월 17일 날 마지막으로 봤죠. 5월 17일 날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본 거죠. 그렇게 집을 나선 후 전라도 광주로 향합니다. 당시 모든 언론과 보도가 통제되던 시기에 광주 상황을 알고 온 것은 아닐 터 이곳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9일 날이 한평 고구마 사건 3주기 기념, 그날 의기도 이제 거기 참석하려고 내놨고, 그 다음에 나도 그날 거기 참석하려고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서 다 만난 거죠. 한평 고구마 사건은 70년대 후반 한평 농민들이 펼친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입니다. 당시 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던 김의기 씨는 그 3주기 기념식에 왔다가 광주항쟁을 목격한 거죠. 분명히 이제는 광주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고립시킬 거다. 고립을 시킬 거니까 광주를 빨리 빠져나가서 광주가 고립되지 않게끔 이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너네들은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라고 그랬죠. 의기를. 그렇게 서울로 향한 김의기. 그 사이 광주는 고립된 채 외로운 항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이 두 눈으로 본 참상을 외면할 수 없었던 청년은 다시 광주를 찾습니다. 그날 26일 날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산 넘어서 어렵게 해서 들어왔다고. 하나는 도청에 같이 있을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이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가가지고 진짜 이 현장을 역사 증언을 하는 사람을 나올 거냐, 두 가지 결정은 스스로 해라. 그러니까 후자를 택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로 돌아온 김의기는 곧바로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던 중 이곳에서 투신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떨어졌다면은 아마 이 방문에서 이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현장엔 그의 희생을 기리는 작은 표지석 하나 없습니다. 의기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 똑똑한 놈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멍청한 놈들끼리 남아서 의기 장례 치렀다. 그러면서 얼마나 다 도망을 갔는지 의기 관으로 운갈 사람이 없는 거야. 너희만 나쁜 놈이야 너. 그런데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내가 그땐 숨어 있었는데 나 그땐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내가 너 만나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가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았어. 서사지 금강 신봉영 1894년 3월 21일 전봉준이 영소라는 오천 농민이 동학 농민혁명의 깃발 높이 나부끼며 고부군청 향해 진격했다. 머리마다 휘날리는 노랑수건, 질서정연한 대열, 여기저기 높이 펄럭이는 깃발, 물리치자 학경 구제하자 백성. 1980년 5월 항쟁이 진압된 후 사흘 만에 광주 밖에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며 스스로를 희생한 최초의 사건. 그의 21살이던 꽃다운 청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때는 뭐 광주에 대한 소문한 것보다 제 동생이 그냥 안타깝고 아쉽고 그냥 보고 싶고 그런 애틋함이 너무 컸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걔 죽음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로부터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80년 6월 9일 이화여대 앞 길가에서 또 다른 청년이 유신잔당 물러가라, 노동 3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스스로를 불사릅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약사는 청년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랬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는 불을 꺼주고 싶었겠죠. 예. 마치 약국에 소화기가 있어가지고 꺼줬지. 이제 몸이 막 통통 부어오르더라고. 옷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었죠. 무엇이 또 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 김종태 씨의 흔적을 추적하던 취재진은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대학생과 청년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노동자 김종태 씨도 이곳에서 야학을 하며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6월 초 광주를 탈출한 이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나보고 선동을 한다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선동하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제 공개적으로 나한테 비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그래서 증명하기는 쉽다. 지금 현재 광주 가봐라. 나는. 윤기현 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광주로 향한 김종태. 항쟁 직후 광주 도심과 기독병원 등을 돌아보며 타지에서 온 청년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광주 시민의 넋을 이루하며 라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를 불살합니다. 김종태 씨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의 기억 속 형은 어떤 모습일까요? 종태는 매일 유인물을 만들었었어요. 매일 유인물 만들어가지고 직접 쓴 유인물이죠. 그리고 가리방 있는 데 가서 밤을 새워서 가리방으로 긁어가지고 그걸 종로서적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에다가 그 유인물을 계속 혼자서 그걸 뿌리고 다니다가 분신을 굉장히 이제 뭐 마음이 아주 참혹했겠죠. 어쩌면 무모한 것처럼 보였던 한 청년의 희생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주의 진실을 알고자 한 이들에게 작은 불씨가 되어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추모에 참석했고 성남 시민들이 왔고 교회 쪽에서 오고 해서 주민교회가 그냥 발 디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넘치게 와서 추모회를 했고요. 김종태의 정신이 이제는 좀 더 조직적인 노동운동의 부활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5월 5.18 일주기를 맞아 학생 수백 명이 서울대 도서관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1년 전 광주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침묵 시위가 한창이던 그때 도서관 4층에서 무언가를 외치며 스스로 몸을 던진 김태훈 씨. 시위에 참여한 것도 아닌 평범한 학생의 갑작스런 투신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취재 과정 중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도서관 앞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똥 떨어지는 소리. 근데 떨어지는 소리가 이전에 몇 마디가 외마디가 들렸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흥분이 되고 와 소리를 들었어요. 김태훈 열사가 도서관에서 전두환 물러나라, 전두환 물러나라, 전두환 물러나라 3번 외치면서 투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서관 근처에 있던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엄청난 비명을 질렀죠. 광주에서 나고 자라 서울대에 입학한 김태훈 씨. 당시 같은 학교 대학원에 다니던 누나는 그때 고통스러운 기억을 어렵게 꺼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학교에 전화 와가지고 뭐 무슨 일이 쉽게 말해서 변고가 생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데모하다가 붙잡혀간 줄 알았어요. 전화가 다시 와서 이제 그게 그 데모한 게 아니고 이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왔죠. 구남매 중 8째로 집안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던 태훈 씨의 예기치 못한 죽음에 가족들은 충격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인 누나인 김선혜 서울지법 전 부장판사는 현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작업 방식과 방법이 바뀌었고 그동안 수고했으나 나가더라고. 그 역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었기에 세월호 유족들의 편에 서고 싶었다는 김선혜 판사. 우리 사회의 어떤 벽에 부딪힐 때마다 문득 그때 동생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태훈이는 막판에 자기가 그 결정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뭐 있겠다고 해서 잊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 그 마음속에.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는 그렇지만 이제 세상에서는 사실 잊혀졌잖아요. 근데 김태훈 씨가 그렇게 떠나고 다음해 5월 5.18 2주기를 앞두고 서울대는 또다시 들썩입니다. 82년 5월 12일 서울대생 4명이 학교 근처 자취방에 모여 5.18의 진실을 알리는 시국 선언문을 쓰는 등 2주기를 맞아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학교에서 기습 시위를 계획하고 헤어졌지만 각자의 집으로 흩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4명 모두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신문에 단 2줄 실렸을 뿐 금세 잊혀졌습니다. 취재진은 당사자 한 명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근데 아마 새벽 1시인가 2시인가에 갑자기 경찰이 온 거예요. 일단 집에 갔다가 새벽에 다시 만나자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검거가 된 겁니다.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진 4사람에게 당시 법정은 유죄를 선고합니다. 5.18 2주기를 맞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단지 계획하고 예비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잡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지 이 사람들이 뭐 죄질 자체가 얼마나 무겁고 가벼우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전 모의한 거잖아. 모의하다 실제 행위는 없이 잡혔잖아요. 집시법으로 봐도 무죄야. 근데 그거를 학생들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보기엔 1년형을 살렸단 말이에요. 각각 1년과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4사람. 이후의 삶은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악몽 같은 시절을 보냈죠. 고통과 관련해서 뭐 얘기하자면 육체적 고통은 아마 차호정 씨가 제일 많이 당했을 겁니다. 광재는 아마 항목이 사건으로 광재가 더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1년 6개월 만에 한국에 어쨌든 죽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고 지나고 노동운동하고 같이 만나던 친구가 그러고 갑자기 죽으니까 본인한테도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신질환을 겪던 두 친구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또 한 명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 광주를 알리다 고통받고 희생됐지만 광주에서 이들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광주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난 유감을 갖고 있거나 무슨 부하 뭐 이러냐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뭐 광주는 말 그대로 저희 학창 시절을 지배한 뭐 운명이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2학년 때 이제 광주를 이렇게 겪고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뭐 좌표랄까 그런 것들이 이미 잡혀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안양의 한 예비군 훈련소.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86년 3월 5일 예비군 훈련소에서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찬양하던 시국 훈화를 듣던 33살 장희기 씨가 갑자기 일어나 대통령의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겁니다. 다른 예비군들도 환호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곧바로 헌병들에게 붙잡혀 맞으면서 끌려나갑니다. 너무 맞아가지고 장기가 다 망가진 거야. 어? 그래가지고 머리는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머리가 딱딱딱 들어붙었어. 응? 붙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보르스 살 수가 없어요. 난 너무 막 놀랬다니까. 결국 사흘 만에 숨을 거둔 장희기 씨. 시 씨는 강제로 화장을 당했고 가족들에겐 떠올리기조차 끔찍한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30년이에요 지금. 많이 진짜 힘들었지.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이제 생태 같은 아들이 그렇게 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개인적으로 아직 지금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Mai 1980. Barrikaden auf der Straße nach Gwangju. Seit 3 Tagen. 1980년 이후 광주 밖의 사람들은 5.18을 어떻게 보고 들었을까? 바로 푸른 눈의 기자 유르겐 힌츠페터 씨가 목숨을 걸고 취재한 영상 기록물이 세상에 처음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힌츠페터 씨는 지난 1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광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보도 통제가 돼서 광주 밖의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인사들 사이에 독일의 힌츠베터 기자가 녹화한 비디오를 한 1시간짜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서로 돌려보면서 그 진상을 조금씩 알게 되었던 거죠. 81년도에 군대에 갔다 끌려갔어요. 83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났더니 비디오가 도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광주 비디오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때 보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이걸 봤는데 군인들이 저 군대를 부르는 장면에 제가 막 군대에서 제대했는데도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10년 5.18 직후 1983년까지는 이 학원안정법에 의해서 학 내에서 모든 집회, 정치적인 의사표현 자체가 금지되던 시점입니다. 분신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수단이 아니고서는 그걸 표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금기의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걸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1985년 9월 당시 경원대. 한 학생이 학원학법을 철폐하고 강주 학살을 책임지라고 외치며 분신합니다.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며 뒤늦게 대학에 입학한 송광영 씨는 그렇게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혼자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 보면 유서까지 준비된 거 보면 그러니까 마음을 오랫동안 그걸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85년도는 진짜 굉장히 엄중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파육을 내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그가 떠난 후에도 추모비가 탈취당하는 등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됐지만 어머니 이호순 여사는 모든 집회를 따라다니며 학생과 노동자들의 따뜻한 어머니가 돼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 옆에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송광영 열사 분신하면서 학원안정법 이제 결사 반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신문에 단 한 줄 실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잊혀져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이 학원안정법 제정 의도는 무산이 됐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사건 사고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중구 명동성당 교육관 4층 옥상에서 명동 청년단체 연합회 소속 서울대학교 화학과 2학년 조성만 군이 할복한 뒤에 뛰어내려서 부근 백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녁 7시 20분쯤 숨졌습니다. 조 군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명동성당에서 양심수 석방 촉구대회를 열고 있던 민가협 회원들을 향해서 양심수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에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고 투신했습니다. (80년대) 초 광주의 진실을 묻던 학생운동은 중후반으로 갈수록 한 발 더 나가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전합니다. 미국의 책임을 물었던 서울대생 조성만 씨의 마지막 외침 역시 80년 광주 정신에서 시작된 거죠. 광주 항쟁을 방조한 그 미국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 85년도에 그 서울의 미문화원 점거를 했었던 거죠, 대학생들이. 근데 그것이 86년도에 가서는 그 인식에서 더 발전이 돼서 별개의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이제 종합이 되는 이제 이런 운동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조성만 열사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16년 동안의 연구 활동 끝에 최근 발간된 민주화운동 백서. 이를 토대로 80년 이전과 이후의 민주화운동을 분석해봤습니다. 80년 광주항쟁을 기점으로 이후 반독재 운동이 폭증한 것은 물론이고 민주화운동에 광주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우리가 싸움을 했던 대상과 80년 이후 90년대까지 이어진 싸움의 대상이 달랐나요?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광주 항쟁 이후에는 이 학생운동뿐만 아니고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87년 6월의 전국적인 이 대중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운동의 씨앗을 광주 항쟁이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를 향한 불꽃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연세대 정문 앞에서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체류탄을 맞고 쓰러진 이한열. 이 사건 이후 6월 항쟁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한열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추도사를 준비하던 문익환 목사는 세상에서 잊혀져 갔던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외치며 불러냅니다. 김일기 열사요! 김세진 열사요! 이재호 열사요! 장상철 열사요! 송광영 열사요! 이한열의 어머니 배은심 씨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또 다른 아들들의 이름이 불려지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막 억울하게 이렇게 막 당한 걸로 알고 이제 세상에 발을 디뎠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5.18 진상 밝혀라고 외치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광주 5월 항쟁이 현재의 위상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의 어떤 절대적인 그 헌신이 없거나 희생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게 죽어가는 광주의 그 저항 정신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계속 불꽃을 죽으려고 그러니까 불꽃을 계속 살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의 광주 정신이 지금까지 광주 항쟁 정신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은 죽죠. 전국에서 광주를 알리며 스스로를 희생한 사람들. 하지만 취재진은 그들의 흔적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87년 3월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쓰러진 표정두 씨. 현장엔 그의 희생을 기리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허남대를 자퇴하고 야학을 하며 공단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던 25살의 청년은 그렇게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우리가 5.18이 없었으면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생겼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5.18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아기들이 계속해서 분신하고 수리탄 맞고 호남대 쌍총 캠퍼스. 학교의 모든 기능이 광산 캠퍼스로 옮겨간 후 폐허처럼 변해버린 교정에 표정두 씨의 추모비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조형물로 취급되며 철거될 위기에 놓인 추모비. 학교 측의 무심함이 가족에겐 또 다른 상처가 됐습니다. 그것이 내가 서운해갖고 이번에 추모 사업에서 서울에 왔길래 그랬어요. 나 죽기 전에 명예 졸업장을 좀 바뀌주라고. 초등학교 다닌 사람도 다 명예 졸업장을 받은 뒤 하루를 댕겼어도 그래도 대학교인데 왜 우리 정도만 못 받아서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의 이 한은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졸업사진이 있었는데 88 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그의 10월. 연세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몸에 태극기를 두른 채 강주의 진상규명을 외치며 노동자 김병구 씨가 몸을 던집니다. 옥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지는 않고 그냥 온 몸뚱이를 무엇으로 붕대로 묶고 어쩌고 했더라고요. 근데 꼭 무슨 돼지 잡기 위해서 돼지 양다리 묶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얼마나 화가 나든지. 투신 현장에는 그와 관련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김병구 씨는 결국 넉 달 뒤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빠가 막노동을 그때 했어요. 그때 벌어서 집에 생활비도 했고 데모한 학생들 빵 우유 사가지고 농성하는 데 찾아가서 쓰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살기도 벅찬데 그렇게 사회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옛 부상상고가 있던 이 거리에서 87년 5월 17일 노동자 황보영국 씨가 광주학살 책임지라고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인 채 달리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곳엔 그의 희생을 기리는 흔적도 그를 기억하는 이도 없습니다. 황보영국 씨의 흔적을 찾아 부산 민주공원으로 향한 취재진은 이곳에서 어렵게 그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빛바랜 신문 한 장이 당시 한 청년 노동자의 희생을 기록한 전부. 당시에 노동자였는데 당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도 아니었고 또 그가 제도교육을 길게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생기던 인연들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못 배운 사람이 또 어떤 조직적 배경도 없는 이런 경우에 되게 무지랭이처럼
묻혀져 버리죠. 부산 덕천동에서 홀로 지내고 계신 항보영국 씨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고령인데다 거동마저 불편한 아버지는 취재진의 방문에 30여 년 전 기억을 천천히 더듬어 봅니다. 87년도 5월 17일이 너무 일찍 곁을 떠나버린 아들. 오형제입니까? 아버님? 가슴속엔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지만 그 기억을 말로 뱉어내는 게 점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 그때는 아무도 만나면 저 민주공원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만나면 이제 혹 가다가 효자의 짓을 옳게 못하고 안 간다. 그렇죠. 그 효자라고 할 수 있나? 광주 시민들 담은 뭐 어디라도 뭐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다 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말도 안 하니까 뭐.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세상이 아버지는 못내 아쉽습니다. (1988년 6월) 올림픽을 앞두고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던 그때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광주는 살아있다를 외치며 국문과 박내전 씨가 스스로 몸을 불사른 채 뛰어내립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둡니다. 동생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형 박내군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청과 환상에 이제 시달리고 뭐 그러던 시기를 한참 좀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육아 활동하면서 아 나만이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됐었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동생과 이제 스스로 했던 약속이죠. 그래서 유서에 보면 이제 민중의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민중의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네 목까지 싸울게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고 우리 희생된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들의 지난 4월 세월호 2주기 추모식 현장. 그리고 함께 있을 그때 우리를 위해 더 열심히 싸우고 힘내자. 작은 순간마저 잊지 않을게. 마지막으로 너무 사랑해. 왜 죽었는지 2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자리에 박내군 씨도 함께했습니다. 동생을 보낸 후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을 지키기 위해 인권활동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년이나 지났는데 나름 저는 열심히 싸우고 노력해 왔지만 제가 이렇게 저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요것밖에 못 와가지고 동생한테 미안하죠. 마석 모란공원에 잠든 동생 박내전. 어느덧 30여 년이 흘렀지만 기억 속 동생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지금 동생이 곁에 있다면 박내군 씨는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을까요? 나는 이렇게 늙었고 이렇게 변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내 동생은 26살 청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욕심이 없었잖아요. 뭘 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때 싸웠던 사람들도 지금 싸우는 사람들도 지치지 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5월입니다. 5.18 36주년 기념식이 열렸고 몇 년째 논란이 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올해도 공식 식순에서 빠졌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기념식을 주관한 국가보훈처의 박승춘 처장은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결국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5.18 36주년은 씁쓸한 뒤끝을 남겼습니다.
한편 망월동 구묘역에선 유르겐 힌츠페터의 유품이 그를 기리는 표지석 아래 안치됐습니다. 힌츠페터 씨는 5.18을 세상에 알린 공로로 광주 명예시민에 위촉되기도 했죠. 하지만 5.18 기념행사 그 어디에도 80년 이후 광주를 알리다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제 국내에서는 5.18과 관련해서는 이제 명예 시민으로 이제 위촉이 되신 분이 아직은 안 계십니다. 사실 1991년부터 93년까지 5월 시민상, 5.18 시민상이라고 하는 상을 그 김의기 열사라든가 김용태 열사라든가 김태훈 열사라든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제 찾아서 수여를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5.18 기념재단이 94년에 생겼는데 그 연결되지 못하고 잊혀졌어요. 그리고 이런 지적을 받고 보니까 5.18 재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광주 금남로에 5.18 기록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열흘 동안의 광주 항쟁의 기록을 일자별로 상세히 전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피땀 어린 옷가지와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사진과 문건들까지 방대한 자료들이 나열돼 있지만 80년 이후 광주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주는 애초부터 광주적이지 않았고 훨씬 더 세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그 기억의 독점, 사실은 기억의 독점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억 독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의 독점으로 인하여서 경험의 독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광주는 점점 더 지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세계적이었다가 아시아적이었다가 그리고 한국적이었다가 남한적이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광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그런 일을 책임 맡고 계신 분들은 사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시민 또는 뭐 부산의 시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면에서 볼 때 5.18 광주는 결코 광주분들 또는 전라도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이제는 반대일 것 같습니다. 5.18 진상규명운동의 그 어려운 시절에 5.18 관련자들을 위해서 대신 나서줬던 분들을 이제는 그 반대로 5.18 관련자들이 그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했었죠? 서강대에선 해마다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선배 김의기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당연히 MT 가지 않을까요? 이 어린 학생들에게 김의기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 이런 활동이 아니죠. 이런 행동을 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랬을 때 딱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이었겠네? 그럼 나도 나랑 비슷한 나이였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일로 좀 다가왔어요. 부산에서 나고 자란 김의기 씨의 외조카는 외삼촌 덕분에 광주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광주를 한 몇 번 정도 그 외삼촌 묘지가 있으니까 몇 번 정도 방문을 해보았는데 낯설지가 않죠. 아무래도 여기가 경상도다 보니까 광주가 많이 좀 사상적으로 대립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자랑스러운 곳이고 광주는 정말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막대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대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었는지 정말 저는 자랑스럽고 제가 앞으로 생활에 나가면서 많이 좀 버팀목이 되죠. 예. 주셨구나. 네, 오랜만입니다. 5.18 36주기를 사흘 앞두고 김주석 씨와 가족들이 5.18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부산에서 광주로 김의기 씨를 만나러 옵니다.
늘 맞이하는 5월이지만 이맘때만 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미안. 36년 전 김우기 씨가 남긴 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꺼내봅니다. 동포에게 드리는 글. 비를 부르는 미친 군합발 소리가 고요히 잠들려는 우리의 안방에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가슴팍과 머리를 지지겨 놓으려고 하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1980년 이후 광주 밖에서 광주를 외친 사람들이 잊혀져가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 만나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가 그다음에 열심히 살았어.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살기도 벅찬데 참 옆에 있었으면 참 많은 도움 받았겠다. 수많은 아기들이 계속해서 분신하고 수류탄 맞고.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은 죽죠. 광주는 말 그대로 저희 학창 시절을 지배한 운명이었죠.